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쩌면 물론 저도 이제 이 분야에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 스탠스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연구원님의 견해로는 네. 시장의 지금의 컨센을 깨고 네. 몇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 지금 예, 기준으로요? 예. 지금 기준으로는 4 번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올해 4번의 네. 금리 인하를 네. 단행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실제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그리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개인적으로는 지표의 둔열이 조금 계속되면 지표들이 조금씩 더 둔화가 네. 된다면 지금의 추세대로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거고요. 예. 시장의 조정폭이 커지거나 네. 혹은 지표가 좀 크게 망가지면 페드가 대응을 해줄 텐데 사실 그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페드도 결국은 시장을 신경은 쓸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조정폭 가지고는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시장의 조정이 지속되거나 조금 더 고용 시장에서의 둔화 혹은 소비 지표들이 망가지면 그때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몰려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정말 내년 초에 올해를 돌이켜봐서 4번을 했다라고 하면 3번 정도는 다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연구원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시나리오는 6월 이후에 네. 하반기에 추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네. 그리고 3월부터 6월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네. 특히 연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관세와 인플레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네. 그게 인플레를 다시 촉발할 것인지 음. 아닐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걸 지켜보고 금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네. 스탠스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월에서 6월까지는 좀 지켜보되 6월 이후로는 추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어서 올해 4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쓰면서 그 한 해를 금리 관점에서 정리를 해요,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20년부터 21년까지는 소위 완화의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는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25, 26년은 피봇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완화의 시대까지 가진 않지만 긴축의 시대로부터는 점차 벗어나는,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이루는 이런 시대적 정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질문 네. 드리는 피봇의 시대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네. 아, 더 이상의 긴축 크게 필요 없지 그렇죠.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봇의 시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니까. 네. 근데 이게 이 긴축의 시대에서 피봇의 시대로의 전환이 있는 시점에 네. 우리가 두드러지는 관전 포인트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관전 포인트가 긴축의 시대일 때는 더 물가에 초점을 둬요. 쉽게 보면 구독자분들도 물가 데이터 발표될 때 더 많이 봐요. 왜냐하면 물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고 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네. 이게 긴축의 시대입니다. 네. 근데 피봇의 시대는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물가가 2% 언더로 떨어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또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포인트가 고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물가에서 고용에 더 주안점을 두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피봇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간단하게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고용 시장이 네. 다소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 한 가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금리 인하 하겠네.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 고용 시장이 또 무너지네? 그러면 물가는 안 잡히면서 고용 시장만 무너지네? 시장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이 현상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시장의 평가가 그러한 거예요. 투자자들의 네. 평가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하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드리십시오. 네. 예. 물가가 핵심일 때는 말씀하셨듯이 긴축의 시대에는 주식 시장은 소위 배드 이즈 굿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물가가 잡힘을 기대하면서 좋아하고요. 반대로 지금은 서서히 그 포커스가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특히 고용 시장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납니다. 네. 시장에서도 최근에 고용 시장이 정부 일자리 중심으로 늘었다. 혹은 뭐 이제 임금 상승률이 많이 조금씩 눌려지고 있다라든지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뜻은 결국은 성장으로 포커스가 넘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이미 시장은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굿의 반응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과도기가 조금 빨리 온 것 같다라고 좀 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장이 반응만 놓고 봤을 때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독자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긴축의 시대 동안에는 네. good is bad, bad is good이라는 표현이 적당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근래 피벗의 시대 들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24년 8월이죠. 8월 5일 날 네. 고용 지표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고 bad is bad로 네. 받아들인 거예요. 네.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인인 거죠. 네. 네. 그 이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몇 번 나타났습니다. 이제 혼란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피벗의 시대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고용 지표가 추가적으로 뭉개지고 경제 지표가 균열을 보인다. 아까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어쨌든 금리 인하 없겠다라고 기대감이 거의 제로화된 상태에서 네. 추가 금리 인하가 3번이나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겠죠. 네. 이것은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d is bad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교차되는 거잖아요, 지금. 순서가 이제 뭐가 먼저냐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페드가 바로 스탠스를 바꿔주기보다는 네. 조금 오래만 놓고 봤을 때 네. 조금 더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에 대한 워닝 시그널들이 보여야 페드가 조금은 도비시하게 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배드의 폭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폭과 기간은 여전히 좀 물음표입니다만 그 배드의 국면이 조금 선행이 되고 페드가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페드가 바꿔준다라는 말을 들어야만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하고 회복 안도 랠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페드가 언제 충분히 경제가 망가졌을 때 피벗을 할 거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월 FOMC에 듣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5월 FOMC에서 페드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일단 시장에서 금리 중단설에 무게를 두는 시점에는 네.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 중단할 거야,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시장이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는 bad is bad죠.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붕괴된다. 어차피 금리 인하는 없는데 네, 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지네. 네. 그럼 아무래도 기업 실적도 어둡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지표, 안 좋은 시그널, 균열과 관련된 시그널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실망하는 거죠. 네. 반대로 어느 시점에 특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이래 25년 6월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성되는 국면이 찾아온다. 네. 그럴 때는 배드에 관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네. 네. 이렇게 스탠스가 또 같은 지표의 흐름도 달리 평가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절대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네. 여쭙는 겁니다.
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을 키워 나가도 그 기대감을 페드가 확인을 시켜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먼저 달려 나가면 그 방향이 맞는지 페드가 한번 컨펌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안 될 경우에 둘 중에 한 명이 잘못 서 있는 거죠. 네. 그 길이 방향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은 금리 인하를 뭐 4번이든 5번이든 추가 인하를 기대를 하고 그만큼 고용 지표가 충분히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드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도비시함을 못 보여주면 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배드이스 배드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기대감을 페드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때, 네. 확인을 시켜줄 때가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네. 시장이 조금은 안심을 하면서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제가 드렸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그 뷰랑은 크게 다름없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올해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이미 상반기 한 번 했으니까 하반기 중에 3번 정도 균열을 보이는 그런 신호들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네. 또 연준도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는 모습이 있을 때 네. 그 시점에는 다소 균열을 보이는 그런 현상 속 네.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네.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한 주어진 시간 또 한 50분 정도 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동안 어쨌든 미국 거시경제를 보는 뷰 여쭙고 또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여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특히 이제 외환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질문드리려 하는데 이 원달러 환율을 질문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 주요한 스토리 상에서 네. 만약에 뭐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이 하나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쟁의 종식 네. 여부. 네. 전쟁이 종식될지 아닐지 몰라요. 네. 또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가 야기될지는 역시 몰라요. 이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나머지를 정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이 두 가지 변수가 지금 오늘 50분 정도 동안 말씀 주셨던 스탠스가 달라지게 만들 변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가정 전제의 변화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외환시장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관세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트럼프가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협상의 카드로 활용될 거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 네.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관세율을 빠르게 올려서 부과를 한다면 네. 분명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스택에 가까워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 둔화는 매크로 사이클상 조금은 픽 고점을 지났다라고 평가가 되고 물론 그 속도와 폭에 있어서 이견은 있겠지만 네. 거기서 관세율이 강하게 들어오면 관세는 인플레 요인이자 성장 둔화 요인이라고 다수의 경제 기관에서 이제 그 보고를 연구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쟁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대적으로는 충격이 덜할 거라고 보냐면 이미 원자재 가격 쪽에서 전쟁으로 인한 노이즈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부정적인 방향은 크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경제를 보는 이제 스탠스를 1시간 가깝게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주셨지만 이런 중요한 우리가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변수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떤 조합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스탠스도 분명히 바뀔 수는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해 나가시는데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참조하셔야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또 추가적으로 그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네. 미국 증시 또 DS 증권사에서 오셨으니까 거시경제를 진단하고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가늠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떨 것인지, 두 번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또 어떨 것인지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 이제 논US가 US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네, 유럽과 항생을 중심으로 YTD로 20% 이상 수익률이 좋은데 오히려 페드의 스탠스가 바뀌고 나면 네, 기존의 US 주식들, 미국 증시의 강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경기 둔화를 충분히 겪고 페드가 스탠스를 바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네, 논US가 가지고 있던 이점을 미국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논US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논US만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네. 지금 ECB나 우리나라나 중국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금리가 한번 크게 안정 하락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하게 되면 아마 상대적으로 지금 AI 기업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 AI를 활용한 수익성보다도 AI를 개발하기 위한 캐펙스 투자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미국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다 B2B 비즈니스죠. AI를 설치하고 AI를 위해서 설비를 투자하고 전력 설비를 투자하는 기업들이 선호가 되었는데 그런 캐펙스 사이클에서는 투자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AI가 돈을 얼마나 벌어줄 수 있니? 라는 물음표가 커졌다면 과거에는 이제는 그 물음표보다도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좀 챌린지가 덜해지면서 그리고 26년, 25년보다 26년에 어닝이 올라가는 건 IT 섹터는 어닝이 우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어닝이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들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논US에 비해서 다시 재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논US가 조금 각광을 받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네. 말씀 주셨던 그 포인트는 네네.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하 중단설 이게 이제 시장의 생각을 딱 결정짓는 하나의 문장이었으니까 단어였으니까 네네. 금리 인하 중단설 소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의 돈의 유입이 멈춰섰던 것이고 네. 이 중단설이 사라지고 다시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또 불어 올라가면 그게 이제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돈이 또 이탈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을 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네요. 하반기 미국 증시 충분히 기대될 만하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었던 환율은 역시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관세가 아니라면 그래도 상반기 페드 스탠스 전까지는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일환으로 올라갔던 달러 강세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유럽의 매크로 모멘텀 경기 모멘텀에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그런 것 그리고 일본의 긴축 이 두 가지가 지금 달러 지수를 빠르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페드 스탠스 변환 전까지는 지속될 것 같고요. 페드 스탠스가 있고 나면 일정 부분 안정세를 보일 것 같은데 달러 지수는 95에서 105 레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네, 그 지금은 조금 100에서 110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페드의 스탠스가 한번 크게 바뀌면 레벨이 바뀌게 되면 네 저는 달러는 95에서 105 레벨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이제 약세화되진 않지만 네,
강달러가 약달러로 바뀌진 않지만 네. 나름 강달러의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평가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정확히는 달러가 2010년대를 보면 달러 지수가 이렇게 레벨업을 하거든요. ECB가 제로 금리 체제로 들어가고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지수가 한번 레벨업을 하고요. 네. 코로나의 긴축 시대에서 달러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합니다. 네. 그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가.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한 칸, 반칸 내지는 한 칸 정도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의 이 달러 레벨로 조금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1시간여 동안 우리 연구원님하고 굉장히 똑부러지시는 감사합니다. 뭐 부러진 건 없죠? 네. 똑부러지시는 우리 연구원님의 분석과 뭐 제가 중간중간 제 의견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했는데 끝으로 혹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나. 한국 경제의 예. 구조적인 저성장에 네.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궁금합니다. 갑자기 한국 질문 주실 줄은 몰랐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질문이고 안타깝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동안 경제 전망하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만 1%대 성장에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1%대 성장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종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제 형용사화 한다면 이 잃어버린 10년을 뭐라고 정의할까? 만약에 제로 성장이라고 정의할까? 그러면 잃어버린 10년 진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1%대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머지의 증가세는 2%를 넘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도 기준금리도 2%가 넘고 물가 상승률도 2%가 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2%가 넘게 증가하는데 성장률만 1%대를 유지한다. 이것은 뭐 결론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운 모습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은 이 숫자로 정의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 실감형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제로 성장을 0% 성장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할 거냐, 1%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대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정의를 만약에 한다면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우리 저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다시 도약하자. 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방관하지 말고 인정하고 인정할 때 도약을 꿈꿀 수 있잖아요. 네. 인정하지 않으면 노력할 게 없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인정한다면 노력할 부분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난 3, 40년 동안 도약해왔던 한국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같은 한국의 모습이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3, 40년 동안 도약했던 모습 이후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두 번째 한국을 그림 그리기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다라고 가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이게 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표현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마지막에 무슨 질문이 있으신지 궁금했는데 그런 질문 주셔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토론을 이렇게 해본 경험은 어떻게 기존에 있으셨나요? 주로 세미나 형태로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세미나 형태라고는 일방적으로 스피치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방송에 출연해도 네, 네. 질문 받으면 답변하고. 네, 네. 근데 이렇게
질문지대로 막 안 하고 막 비비 꼬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약간 완전 토론은 안 했어요. 제 의견을 막 반문하고 하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토론 합시다. 처음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덕분에 좀 더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챌린지를 다방면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겠다. 네, 그렇게 오늘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하고 저도 우리 김준영 이코노미스트님께 참 이 경제를 바라보는 이 뷰가 참 객관적이고 논리가 뒷받침이 많이 된다라고 느꼈고 제가 미처 보지 못했었던 몇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또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분들도 특히 미국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데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그동안 미처 이 부분은 못 봤구나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이고 그 부분을 또 살을 채워서 더 미국 경제를 360도 어라운드 뷰로 다 보실 수 있게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다시 반등하지 않지만 머리 스타일은 반등한 우리 김준영 이코노미스트님,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머리 스타일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네, 계속 유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유지해 주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